오늘도 이 북한의 무인기 문제로 온 나라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오늘 무인기가 또 출몰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군 당국의 공식 확인 결과 이건 새때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여야는 또 내탁 공방으로 치열한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무인기 관련해서 저희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해서요. 먼저 이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 군 당국의 대응 태세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북한의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무인기가 어제 총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 가운데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군 당국이 조금 전에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사과를 했는데 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당국이 5대 가운데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북한 무인기들을 이제 탐지는 한 것 같아요. 예. MDL을 너무 전부터 탐지는 했지만 이게 북한 무인기가인지 이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예. 우리 보면 이제 경기도 북부 지역이 도심지가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예. 그 지역에서 만약에 교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탄피라든지 탄에 의해서 민가 피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민가 피해 때문에 제대로 좀 요격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의 격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칫 발사했을 경우에 민가 쪽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격추시키지 않았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의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과거에 이제 육군에서는 2017년도에 보면은 아파치 공격 헬기를 이제 하늘에 올려가지고 예. 북한의 무인기가 지난번 2014년도, 2017년도에 땅에 추락한 거를 회수해가지고 예. 그걸 비행 상태로 만든 다음에 하늘에서 이제 요격하는 훈련을 하긴 했어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런 공격 헬기들이 하늘에서 비행하면서 그런 무인기들을 육안으로 식별하고 요격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훈련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때 당시만 잠깐 훈련하고 이런 훈련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게다가 훈련이 또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무인기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MDL 상을 넘어오면 그러니까 예. 적기로 간주하고 좀 공세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게 판단의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예. 정말 서울 이제 시내까지 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요격 능력도 중요한데 예. 판단 능력도 많이 늦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 요격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바로 그 즉시 탐지를 해서 격추시켰어야 된다 이 뜻이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판단의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죠. 그동안 이제 북한에서 이제 무인기가 넘어온 일들이 없었으니까. 저도 예. 군에 있을 때 합참했을 때 보면 무인기의 활동이 좀 많았어요. 근데 예. 이제 남북 군사 합의해 가지고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다 보니까 예. 남북한이 이제 무인기를 서로 운영을 아예 하지는 않았죠, 그동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무인기가 이제 여러 대가 오니까 예. 그것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우리가 무인기 동호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신고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북한의 무인기인지 아니면 동호회에서 날린 무인기인지 그걸 판단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지체되는데 이 지체한 게 또 문제죠. MDL선을 넘어오면 이제 북한 무인기로 간주하고 빨리 대응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예. 서로 그게 세태든지 아니면 발견되더라도 진짜 대응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과정이 너무 느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군 당국의 이 탐지 자산, 그러니까 탐지할 수 있는 능력만 놓고 봤을 때 이 2m 크기의 무인기를 새떼와 구분하는 게 아직도 불확실하고 아직도 뭔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입니까? 예, 무인기를 탐지하는 게 그렇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제 무인기 탐지 전용 레이더가 있는데 이런 레이더 같은 경우는 탐지 거리가 상당히 짧아요. 예. 근접해서만 이제 무인기인지 이제 새떼인지를 이제 탐지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 군도 이제 국지 방공 레이더라고 해서 드론을 좀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전력화해서 전방에 배치는 해놨습니다만은 예. 이게 드론 탐지 전용 레이더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탐지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예. 이번에는 그나마 다행히 무인기를 좀 탐지를 했죠. 2014년과 2017년도에는 이런 무인기 자체가 아예 탐지를 못했지만 예. 탐지한 능력은 어느 정도 보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이게 셋대인지 무인기인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 사이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서울 상공까지 오게 됐다 이런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심각성, 위험성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 무인기에 일단 우리 영공이 뚫렸다는 것 자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 영공에 나타난 북한의 무인기들은 어느 정도의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뭐 군사적 위협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은데요. 예. 실제로 다른 분들 거기다 폭탄을 탑재하고 아니면 화학 무기를 탑재하고 이렇게 공격용으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탑재 중량이 이거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한 대를 이제 탑재할 수 있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무인기 자체가 공격용으로 이제 사용하기보다는 이번에 무인기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예. MDL을 MDL을 넘겨서 이제 우리 영공을 침범시켜서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예. 실제로 군사적 위협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위협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군사적 위협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무인 자체가 우리 영공을 이제 휘젓고 다닌 거에 대해서는 예. 우리 군의 좀 대응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실질적으로 북한의 공격용 무인기, 그러니까 이번에 출몰한 무인기 말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공격용 무인기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 무인기에는 정말 생화학 무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폭탄, 치명적인 폭탄을 싣고 와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우리의 주요 군사시설과 산업시설을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 능력들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미국이 보유하고 이제, 있다? 예. 실제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 표적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국의 표적기를 이제 반입을 해서 그걸 카피해서 이제 무인 공격기로 쓰고 있고요. 예. 작년에 보면은 이제 북한이 이제 국방과학 발전 전람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보면은 지금까지 구형인 이제 북한 무인기가 보면은 두룸이라는 무인기가 있고 방hen이라는 무인기들이 있는데, 예. 이런 무인기와는 전혀 다른 수직 이착륙 무인기라든지 우리 군이 보유하고 무인기와 유사한 이제 카메라를 장착한 예. 그런 신형 무인기들도 공개를 하긴 했어요. 북한의 무인기도 어차피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현대전에서 무인기가 없으면 이제 전쟁 수행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도 그만큼 무인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첨단화를 시켜가고 있는데, 이번에 내려오는 무인기들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준의 무인기를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보면 분명히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것은 어제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한 것이 오전 10시 25분쯤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에게 알려진 시각이 오후 3시 무렵입니다. 그에 앞서서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이 됐고요. 1시간가량. 어떻게 보십니까? 군 당국이 북한의 무인기를 포착한 그 즉시 우리 국민에게 알려서 충분히 우리 국민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뭔가 이게 셋대인지 무인기인지 정확히 좀 확인을 하고 또 군사작전까지 벌인 다음에 사후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알리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좀 판단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예. 군사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알리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알리는 게 국민에게? 예. 네, 항공기 같은 경우도 북한 무인기에서 충돌 사고가 벌어질 수 있으니, 예. 경고를 한 만큼, 일단 이 무인기 자체가 말씀대로 이제 공격용인지 아니면 단순 정찰용인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예. 일단 식별 레이더상으로 보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알려가지고 국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리면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인지하는 게 적절할 텐데, 예. 실제로 우리 군도 이렇게 수대의 무인기가 동시에 이제 포착이 되고 날아오는 게 아마 처음 경험했던 일 같아요. 예. 과거에는 전방 MDL 선상에서 날아다니는 무인기가 있을 경우는 사례는 있었지만 이렇게 MDL로 한참 넘어서 예. 수도권까지 들어온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이 좀 없다 보니까 이런 좀 혼선을 빚은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이제 일단 경험을 했으니까 앞으로 무인기에 대한 매뉴얼과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넘어온 무인기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공격용 무인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즉각 알릴 경우에 우리 경제 활동이라든지 우리 국민이 놀라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예, 물론 뭐 그런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이미 뭐 지금 항공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정도 물론 언론에서는 정확하게 뭐 그게 북한 무인기 때문에 이런 일이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예. 뭐 어느 정도는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군사 작전까지 벌어지고 하늘에서 이제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우리 뭐 KA-1 이제 뭐 공격기하고 예. 뭐 F-15K 그리고 뭐 코브라 공격헬기가 뭐 파주에서 상당히 많이 비행을 했거든요. 예. 그 차원 자체는 그런 일들이 군사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원인을 모르면 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차피 뭐 하늘에는 이제 군용기들이 지금 다수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예. 뭐 그러면은 이제 알려주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군이 평소에 이 북한의 무인기와 관련된 격추 탐지 훈련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그만 폭 2m 정도의 이 조그만 정찰용 무인기를 상대로 우리의 공격용 헬기와 또 뭐 말씀하신 대로 경공격기, 그러니까 전투기죠, KA-1 같은 그런 것도 중형 활용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아파체 헬기 같은 것들이 떠서 포탄 500발 정도를 난사하는 게 이게 맞는 군사 작전인지 아니면 이런 조그만 이 무인기를 상대할 수 있는 별도의 그런 특화된 무기 체계를 별도로 좀 준비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뭐랄까요? 이 쥐잡는데 소잡는 칼 승격이다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를 정말 그 북한의 지금 무인기는 지금 그 과거에 발견된 무인기들은 정말 조잡한 수준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매덕하는 뭐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뭐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대공포나 이런 것들이 격추하는 게 또 효과적이긴 해요. 뭐 대공포는 그나마 이제 가격이 저렴하니까. 예. 근데 하지만은 과거에도 보면 이제 대공포가 이제 민가 밀집 지역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게 30mm 대공포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공중 폭발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파편으로 이제 무인기 같은 이나 비행체를 격추하는데 그런 파편들이 땅에 떨어지면은 차량이 철판을 뚫을 수도 있어요. 뚫면 떨어지거든요. 예. 과거에도 그런 오발 사고 있어서 뭐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제 뭐 소프트킬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밍이라든지 뭐 전파 방해를 통해서 GPS를 교란시켜서 뭐 추락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끈끈이까지 있거든요. 예. 하늘에서 올라가서 이제 끈끈이 같은 경우로 로터를 이제 뭐 정지시켜서 추락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근거리만 좀 가능하고 예. 한 뭐 3km 이상 올라갈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대공포나 이제 미사일로 요격할 수밖에 없죠. 현재는. 예. 예. 지금까지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 북한의 무인기가 출몰한 게 총 8번입니다. 횟수로 보면. 물론 다 한 번도 우리가 탐지해서 격추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유일하게 탐지한 첫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앞으로 이런 행동, 이 무인기를 통한 도발적인 군사적 도발을 계속할 것인지 만약에 그걸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왜 서울 상공을 경유해서 한 대는 북으로 돌아간 것인지 그런 배경들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다수의 대수가 이제 기만을 위한 대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예. 주력은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무인기를 침투를 성공시키는 게 북한이 어제는 또 무인기 운영 전술에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무인기들은 뭐 기만용으로 좀 운영된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당분간 이제 수도권 지역은 지금 이제 이번 사례에서 좀 계속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죠. 군의 예. 어떤 경계태세도 격상되고 있지만 북한은 항상 성동 격서 기획의 도발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이제 수도권이지만 나중에 이제 뭐 강원도나 중부 지역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북한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망을 계속 구축해야 되는데 뭐 북한의 어떤 무인기의 도발에 비해서는 좀 우리도 그게 따라가지는 않고 있고. 예. 그래서 어제 보면 우리 군이 좀 또 사상 처음으로 이제 뭐 일부 뭐 북한 무인기처럼 들어가진 않았지만 북측 지역의 무인기가 우리 군의 무인기가 또 갔다 왔거든요. 예. 그러면 봐서는 북한도 어느 정도 긴장을 할 거예요. 우리는 탐지는 하지만 북한은 아예 그것조차를 탐지 자체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봐서는 뭐 북한의 무인기의 어떤 양상은 뭐 또 벌어질 건 같아요. 근데 하지만은 지금 수도권보다는 우리가 좀 예상하지 못한 지역으로 또 침투를 시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 북한의 무인기가 군사적으로 치명적인 무인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북한은 치명적인 공격용 무인기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좀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좀 했고요. 군 합참에서는 조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에게 유감, 사과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관련된 이 훈련 또 여러 가지 예산 또 방위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군 당국의 설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3m 이하의 무인기는 이제 탐지나 식별이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그 상황도 탐지와 식별을 계속 반복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함정은 없었습니다. 또 어제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작전적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가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간 피해가 우려되어서 사격하지 못했다고 한 부분은 수도권 쪽을 비행한 그 무인기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서쪽 지역에 있던 4대 함정에 대해서는 그 미상 함정으로 확인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 피해를 우려해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예, 북한 무인기 5대 격추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군 당국 합참의 오후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자, 홍 의원님. 예. 지금 윤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군 당국이 적절하게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원인은 지난 정부에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전화 연결했던 군사 전문가 얘기로는 이 조그만 소형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관련된 무기 체계 또 대응 체계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이렇게 침범했고 우리 군 당국이 탐지했지만 제대로 격추시키지 못한 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이 무인기와 관련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상당 부분 그런 감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무인기 드론이 국방 군사용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동안 조금 상상 내지는 생각만 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 탱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제 쓰는 거 보소 이제 무기가 완지됐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절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드론 무인기에 대한 사실은 대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군사 합의에서 남북 간 휴전선 부근에 또 비행 금지 구역을 뭐 설정한다든지 예. 굉장히 좀 국방 차원에서는 사실은 좀 노력을 덜한 부분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무인기가 진짜 군사적 위협이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이번 기회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인기에 대한 대비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식별 탐지, 예. 그다음에 요격, 그다음에 보복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2014년도 이후에는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이제 탐지는 됐다. 이번에 처음 탐지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탐지된 시간이 이제 세대 구별 때문에 조금 늦게 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아쉬운 거는 요격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복 차원에서는 우리도 이제 드론을 띄워서 이제 북한 이제 예. 영공을 갔다 이제 이런 건데 사실 드론을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 격추하는 게 특히 소형 드론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런 예가 거의 없고 그나마 공중전이 아닌 보통 이제 지대공으로 이제 예. 그 공격을 해서 격추한 사례는 몇 번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수도권 밀집 지역에 그것도 참 상당히 하기가 좀 쉽지 않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부대를 창설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예. 특히 무기 개발 체계가 방어용 공격용이 중요한데 일단 방어용으로는 어떤 소프트킬이라 불리는 이제 전자파로 공격을 해서 예. 무기가 이게 함부로 이제 운행을 못하도록 막는 거, 예. 그다음에 레이저로 해서 하드킬로 격추를 하는 거, 예. 이런 어떤 방어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이언돔을 해가지고 사고 있죠. 예. 그다음에 공격용으로는 우리 자체 무인기 생산 능력을 개발해서 북한에 실질적인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무인기 개발을 하는데도 좀 박차를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무인기가 처음 우리 영공에서 확인된 것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네. 자, 그때부터 2017년에는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고 돌아가던 무인기가 이제 인제 쪽에서 야산에 떨어진 걸 우리 군 당국이 수습하기도 했죠. 충분히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 때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 드론 부대를 창설하지 않았고 왜 그때 군사적 훈련을 하지 않았는가? 그때는 위협이 될 거라고 판단을 못했던 것인가? 군사적 기술로 북한의 이 무인기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인가? 여러 가지가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북한의 무인기가 이 서울 하늘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날아다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전 정부 탓을 하는 이 대통령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상당히 좀 불안하다 이런 이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이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이 우리 하늘, 예. 우리 바다, 우리 땅, 우리 국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늘이 뚫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예.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저는 국민들께 낼 것 같아요. 제가 예. 대통령이라면.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NSC도 안 열렸어.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껏 요격하겠다고 출동을 한 비행기는 우리나라 공군기는 추락해가지고 예. 오히려 우리 쪽에 사상이 생기고 뭐 이런 식입니다. 예, 아니 무슨 뭐 저 경제와 민생이 어려우면 세계 경제 탓을 하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스스로 대통령 스스로 욕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면 그건 또 언론 탓을 해버리고 예,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전 정부 탓을 해버리고 지금 현재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죠? 예, 지금 현재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리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예,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무한 책임 이것을 좀 느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전 예. 정부에서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예. 전하는 것이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경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자세가 되도록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씀을 오늘 하셨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지금 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들어온 게 총 8차례지만 이제 좀 이 구체적으로는 2014년과 2017년 이제 크게 두 사례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2014년 3월 24일과 30일에 경기도 파주와 인천 백령도에서 북한의 이 무인기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됐기 때문에 사후적이어서 당시에는 바로 NSC 회의를 열지 않고 며칠 뒤에 열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경우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이 됐는데 당시에는 NSC 회의를 열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도 촬영하고 돌아가다가 추락된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NSC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경우 어제와 같은 경우는 탐지가 된 즉시 NSC를 열어야 써야 된다. 이 과거 사례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통령실의 대응이 뭐냐면 예. 그 실시간으로 대응하느라고 NSC를 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은 군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공유를 대통령실의 벙커 위기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과 안보실장과 그다음에 합참의 의장이나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등 NSC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NSC 회의를 별도로 하는 것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SC 회의를 어제 열고 군은 군사작전을 벌이고 이렇게 서로 동시에 진행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 의원님 말씀 들으면은 국가안보에 대해서 용산이 굉장히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예. 되는데 실질적으로 NSC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겠죠. 그 점이 바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방금 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작전 중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응 중이었죠. 예. NSC가 만약에 열려서 그 군이 현행대로 작전하는 상황에서 NSC가 열린다 그러면 작전 상황에 현행 작전 상황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전의 혼선을 빚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NSC 자체가 사후에 자주 열리는 부분들도 예. 군 작전의 현행 작전에 방해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주제해봐야 될 일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열세 상황이 발생됐다 말이죠. 열세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대통령 출근부터 시작해서 평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업무 자체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대통령이 그 업무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상황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예. 분명히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도 지적했다시피 이 상황 자체는 이것이 드론이 위협적인 무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초긴장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위협적인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NSC라는 것은 방금 앵커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경제 안보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제가 짐작컨대 마지막에 어떤 순간에 있어서는 이것이 위협적인 무기가 안 된다 해서 NSC에 열리는 필요성 자체가 아마 소멸을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론이라 그 봤을 때 NSC라는 것은 핵실험이라든가 또는 ICBM 발사를 했다든가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 초래됐을 경우 이런 경우를 최소한에 대한 우리 국가 안보 대응 능력에서 NSC를 소집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NSC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 대응 능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논지는 사실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제 완전히 상황이 종료된 것이 그러니까 아침 10시 25분에 상황이 발생하고 난 뒤에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오후 6시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하늘이 완전히 뚫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도로원 하나 잡으려고 20대가 넘는 우리 항공 전력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아파치 헬기까지 동원이 되고 그 와중에 우리 공군기 하나는 추락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상황 종료가 저녁 6시에 됐으면 6시 이후에 NSC가 당연히 열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우리 하늘이 뚫린 겁니다. 이거 우리 땅이 뚫린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번에 NSC가 안 열린 것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안보 불안 요소로 오히려 대통령실과 NSC가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짧게 한 말씀만 더 부연하겠습니다. 그 NSC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북한이 갑자기 드론에 대해서 우리 영공으로 온 이유가 뭘까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지적했다시피 지금 전쟁이 드론 전쟁 시대입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 드론의 필요성, 그 전쟁이나 위협성 이런 것들이 있기 됐단 말이죠. 그러나 NSC를 굳이 연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북한이 NSC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그런 것이라고 가정해서 본다 그러면은 NSC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긴박하게 대응하는 자체가 결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요.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잠깐 보고 같이 얘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과 비슷한 결의 지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이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날 대통령은 지금 이래도 되는가 이런 글을 올렸고 사진도 같이 올렸습니다. 이제 안내견, 애완견, 반려견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면서 야당보다도 더 혹독하게 지금 현 대통령을 좀 비판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자, NSC를 열었던 게 맞는가? 윤 대통령의 어제 하루 일정은 비판받을 점이 없는가? 어떻게 보세요? NSC를 열고 안 열고가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어제 북한의 그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 경계태세가
조금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큰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예.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큰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아서 NSC까지 열 이유가 소멸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예. 대통령이 이건 다 지난 정부 탓이다. 이렇게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예. NSC는 안 열렸지만 대통령이 어쨌든 집무실에서 근무하시던 시간이었어요. 예. 그 시간 동안에 상황을 어떻게 보고받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데 유승민 의원도 지적했듯이 반려견 데리고 출근하시고 저녁에는 4대 지방단체 그 협의회장하고 만찬하시고 예. 그것 이외에 대통령이 어제 공식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고 또 어떤 그 상황 대응을 보고받았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예. 그 점을 지적한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그 현대전에 있어서 저런 이제 드론전 양상이 그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대비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건 어쨌든 현 정부가 지금부터 해야 나가야 될 과제지. 아니, 지난 정부 시절 5년 동안은 9.19 군사합의가 적용되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런 드론 이 전력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다고 지적하는 뭐 측면도 일리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도발이 없었던 시기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왜 이런 도발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지. 단지 북한이 도발만 하면 이건 다 지난 정부 탓이다. 이래가지고 현 정부의 국방 이 대비 태세가 강화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논의해야 될 주제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좀 속도감 있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것은 앞서 전문가에게도 제가 질의를 물어봤지만 우리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을 때 바로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해서 바로 격추 사격을 했어야 된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이제 그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적 행동 중단, 뭐 9.19 합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치, 조치 제도 때문에 군 당국이 즉각 요격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새떼와 무인기를 구별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못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군사 분계선이지만 북한의 무인기가 확실하다라는 판단이 서면 바로 우리 이제 도심지로 오기 전에 바로 격추시켰어야 한다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제 비대한 어떤 수도권이 예. 있기 때문에 사실은 휴전선과 굉장히 경계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좁죠. 가까워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지대공 어떤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대공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도심에서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다면은 예. 휴전선 직후부터 사실은 빨리 탐지를 해서 이제 공격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적어도 그 레이더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구축돼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고 예. 특히 이 분야에 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군사분계선 쪽에 배치돼 있는 우리 군부대가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시킬 정도의 평소 훈련이 없었다.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못 시켰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당황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훈련을 하고 예. 들어오는 어떤 그런 어떤 전문 부대도 좀 창설을 좀 해야 해서 되는 전방에 것이고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 자꾸 전 정권 탓을 예. 한다고 하는데 뭐 탓을 뭐 안 하고 싶더라도 그게 결국 누적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예. 것이고 특히 또 지금 현재도 보면 이번에 이제 그저께 이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만은 이 분야에 이제 관련된 국방 예산이 또 한 50% 정도 또 삭감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여야가 안보에서는 정말 이제 정쟁 예. 없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사실 NSC라는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무인 예. 이런 드론 공격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갖추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부와 특히 국회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예. 부분에 정말 좀 알겠습니다.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우리 영공으로의 침범은 분명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위반하는데 우리 이 휴전선,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쪽에 배치된 우리 군은 9.19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서 사격을 안 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옳은 것인가 하는 논쟁도 좀 글쎄, 있고요. 저는 그 우리 이미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예. 이런 분들은 사실상의 9.19 군사합의의 무력화를 사실상 선언했잖아요.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그냥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란 말입니다. 당 대표가
사실상 9.19 군사합의의 무력화를 선언하신 상황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대형 사격을 안 했다. 그것은 좀 가능성이 낮다? 예, 가능성이 낮은 것 같고 오히려 뭐 이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훈련 맞겠죠. 미숙에 따른 아니면 예. 훈련 부재에 따른 뭐 그러니까 어떻든 이 대응이 좀 부재한 거다. 이렇게 그게 보는 뭐 게 새때든 예. 무인기 구별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뭐가 됐든 예, 훈련 예. 부족이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잠깐 잠깐만요. 예. 저도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9.19 군사 합의는 지금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종료를 선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 당시 국방부 장관이 아직까지도 명시적 종료 선언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한다더라도 일단은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정부 국방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명시적인 종료를 하기 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군사분 개선 쪽에서의 군사 행동은 네.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네. 없다 이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무인기가 5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종의 대응 차원에서 우리의 무인기 2대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우리의 그 군사 작전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뭐죠? 저쪽이 한 대 때리면 우리는 두 대 때리고 저쪽이 5대 보내면 우리는 10대 보내는 그런 우리의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숫자를 적은 2대를 보냈어요. 이게 문제라고 이제 조혜진 의원은 지적을 하는데 우리도 북한에 한 10대는 보냈어야 옳은 겁니까? 글쎄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뭐라 그러죠? 양가 무슨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무인기 성능이라는 게 예. 사실상 굉장히 조악합니다. 예. 그래서 군사적 위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정찰 무인기로서도 저게 제대로 작동하는 무인기인가 그보다는 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떠보고 그리고 우리를 좀 자극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예. 저런 도발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우리도 뭐 똑같이 내지는 뭐 2배 이상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예.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군사 문제라는 게 그렇게 대응할 수만은 없고요. 오히려 그게 이제 뭐 국지전의 빌미가 되거나 예. 그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좀 절제력 있는 전 대응을 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 예. 좀 전에 이제 9.19 군사합의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폐기냐 예. 아니면 형식적으로마저 폐기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예. 사실상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된 겁니다. 그것을 선언을 안 했을 뿐이지 예. 지금 뭐 남북 쌍방이 지금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지금 뭐 그 미사일을 예. 서로 쏘는 물론 해상을 향해서지만 그런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는 사실은 그냥 제가 보기에 문서상으로만 남아 있는 그런 예. 합의에 불과하고 지금 어쨌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지난 한 5년 이래 최고조로 이 긴장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비례성 원칙에 맞게 2대를 보낸 것이 우리가 북쪽으로 뭐 적절한 거냐 아니냐 이거는 뭐 좀 지엽적인 문제라고 좀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이 북한의 무인기가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왔다 간 거냐? 지금 군 당국이 확인한 바로는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다라는 게 군 당국의 공식 발표입니다. 그러나 뭐 서울 은평구, 뭐 성동구, 뭐 이런 쪽까지는 왔다 갔다라는 목격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산까지 북한의 무인기가 왔다라고 하면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라는 게 대통령실 얘기입니다. 정말 그 준비는 돼 있었던 겁니까? 항시 준비가 되어 있다 봐야 되겠죠. 안보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도 뭐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는 것이 예. 바로 뭐 정확한 그런 어떤 위치에 대한 그 예. 입장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가 가정을 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용산까지 왔다라고 예. 본다면은 막 긴급 NSC가 아마 소집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추신경을 바로 겨냥하는 예. 그런 어떤 안보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뭐 NSC 소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위협적이 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혹시 뭐 보탤 말씀 예. 있으십니까? 아니, 용산만 중요하고 경기도 김포, 경기도 파주, 용산을 제외한 서울의 다른 상공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NSC는 별도로 열려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저도 이제 청와대에 근무를 해봤지만 완전 별개입니다. 군사작전과 NSC가 열리는 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그다음에 참석하는 인원도 예. 때로는 이제 군사작전에 필요한 사람이 NSC에 참석해야 될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별도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을 다 바꿨습니다. 더더구나 새로 바뀐 지 6개월밖에 안 된 참모총장까지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군 인사법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각 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보장을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권의 향배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하늘과 대한민국의 땅과 대한민국의 바다와 대한민국의 국민은 지켜야 된다라는 예. 그런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싹 다 바꾸고 난 뒤에 지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긴급 현안 보고를 국방부로부터 받는다고 하니까 조금 더 세세한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은 내일 공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화제를 좀 돌리겠습니다. 사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사 사면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여야가 이 사면을 놓고 오늘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얘기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12월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법, 특별배려 수용자 등 총 1,373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먼저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용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형 집행 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한 연말 특별 사면의 대상자들을 보니까 여권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구속 수감됐던 분들 또 이분들이 모두 사면됐고요. 그리고 야권 인사 가운데는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서 전병헌, 신계륜 전 의원이 이제 포함이 좀 돼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39% 대 53%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34% 대 51%. 뭐 두 분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 형량이 15년 남은 분하고 5개월 남은 사람을 같이 사면할 수 있느냐? 이게 공정이냐?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 여론조사상에서는 둘 다 찬성이 30% 그리고 반대가 50%로 둘 다 비슷합니다. 뭐 이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뭐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그 차원은 조금씩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오늘 대통령의 이 특별 사면의 의미는 뭡니까? 대통령께서도 밝혔다시피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을 좀 통합하고 국력을 좀 모으는 예. 그런 어떤 취지가 가장 크겠죠. 예. 사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물론 상반되지만 지금 고령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병 질환을 입으신 분이 예. 언제까지 이제 형을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예. 어떤 그런 어떤 측면이 많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전직 대통령이 이런 어떤 불행한 예. 이런 어떤 선례는 좀 이제 제발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간절하고 이번 사면 대상을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 때 뭐 예.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정원이라든지 많은 어떤 장관들이 이렇게 그 처벌받은 분들이 이제 사면이 예. 됐는데 이런 것도 정권이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심했다 예.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면서 앞으로는 좀 이런 어떤 불행한 어떤 사례가 좀 많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정치권 인사들을 보니까 좀 여권 인사들이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방금 우리 홍석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3인이라는 것은 민주 체제에서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통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통합의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통합 대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찬반과 그런 논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언급했습니다마는 김경수 전 지사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면에 대한 부분은 형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대상에 대한 가치적 문제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은 이 사람을 사면했을 때, 복권했을 때 어떤 국민적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적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형벌에 대한 단순 비교로 이것은 잘 됐다 못됐다 하는 것은 뭐 이 사면권에 대한 부분들을 왜곡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놓고서 이제 야권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풀려나는 날 바로 이제 뭐 기자회견도 좀 할 것 같고요. 뭐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뭐 인사도 좀 참배도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죠? 야당도. 네,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통치상 권리인 최고의 권리인 이게 사면권은 저는 존중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면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이 대통령 사면 권한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왜 전재수 그러냐면 의원께서 뭐가 지금 지금 잘못됐다고 이번 보십니까? 지난 8월 달에 경제인 사면이 있었고 그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그룹의 회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민 여론의 70%가 찬성을 했었고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정치인들 사면이 이루어졌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정치 사범이 아니고 경제 사범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는 뭐냐면 뇌물로 해가지고 징역 15년. 그다음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우리가 흔히 들었지 않습니까? 다스의 자금을 횡령해서 징역 2년 해가지고 17년입니다. 그러니까 뇌물, 그다음에 횡령, 그다음에 뭐 조세 포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17년이에요. 경제사범입니다. 그다음에 내야 될 벌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을 고작 17년 중에 2년 살았는데 사면 복권을 시켜준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징역을 17년을 받아도 2년 살고 더더구나 그 2년도 무슨 변호사들이 특별면회다 뭐다 해가지고 거의 바깥에서 저기 특별면회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감옥 생활을 달랑 2년 하고서 그냥 사면 복권으로 나온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 복권 시켜줬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얼마만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면권이 이런 식으로 행사가 되면 저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사면권 내려놔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많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시켜줬잖아요. 그거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전적으로 인도적 고려가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됐던 겁니다. 그때와 만약에 지금 치료를 받지 않고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 건강상의 치명적인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도적 조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권은 이명박, 김경수 둘 다 사면 또는 이명박만 사면 또는 김경수만 사면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는 김경수 전 지사만 사면 이게 제일 최고의 시나리오고 바람직했다 이렇게 아니요, 보는 그렇게 건가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법치주의의 예외를 두는 이 특별 사면은 사실은 근대 법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 사면시켜줬으면 안 됐다? 저는 개헌하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사면권 말고 일반 사면권이 있습니다. 일반 사면권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범죄를 대상으로 일괄 사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죄를 지었지만 늘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가? 근데 이런 박탈감이나 불만을 저는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겁니다.
국민 여론도 살피고 또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데 이번 특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서 나머지 전부를 들러리 세운 그런 사면이 아닌가 싶고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죄질이 좀 나쁘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질서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어지럽힌 여론 조작을 한 그런 나쁜 죄질이기 때문에 복권까지는 시키지 않고 잔영을 면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죄질이 나쁘다 그렇지 않다를 뭘 근거로 측정할 수가 있죠? 그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으로 그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형량으로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년형을 받았고 자녀형기가 15년이나 남았고 김경수 지사는 2년형을 받고 이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김경수 지사는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잔영 면제만 시키고 복권은 안 시켜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벌금까지 다 면제해주는 그런 복권을 시켜주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사면은 저는 뭐 법치주의의 예외를 둔 지나친 사면권 남용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공정성 이런 거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민통합 사면이라기보다는 내편 통합 사면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최순실 씨 이름을 개명을 했죠. 최서원 씨입니다. 이 최서원 씨가 임시 석방이 됐습니다. 이 최서원 씨도 자신을 사면해달라고 수차례 이 대통령실의 청원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이 최서원 씨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고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뭐 사면 얘기하면서 최서원 씨 오늘 임시 석방 얘기를 하는 게 참 안 맞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허리 수술 때문에 이제 형을 잠시 한 달간 이제 석방을 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이제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 눈물 흐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잠깐 간단하게라도 코멘트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최서원 씨 임시 석방은 사면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한테 본인도 좀 사면시켜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어요. 예, 뭐 본인은 그렇게 사면 요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탄원서를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보낼 수도 있겠죠. 예. 본인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이 사안 자체는 지금 그렇게 뭐 심각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저렇게 봅니다. 물론 이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 자체가 아직까지도 여지는 많이 남아 있죠. 찬반 논쟁도 있고 여기에 난 지인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사면도 아니고 복권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몸이 불편하고 여기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그런 어떤 일종의 사법적 조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일이 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은 어렵다. 그러나 검찰에는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좌표 찍기와 관련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다는 발언까지 보였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일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또 본회의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이제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이렇게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한 뉴스가 일면톡과 방송의 첫 그 기사가 다 지금 검찰 수사로 도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또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하면서 오히려 망신을 주고 범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그거야말로 지금 조리돌림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잡혀찍기, 이 조리돌림이라는 용어를 서로 써가면서 상대방을 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나가는 동안에 제가 우리 네 분 패널들에게 사면 얘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와도 좀 관련이 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를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자 한다라는 얘기도 언론에 보도됐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남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 대목에서 검찰 소환은 일단 내일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검찰에 나간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 만나면 성사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한 번씩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희 교수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이 표현 자체를 오른쪽 볼기나 왼쪽 궁둥이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지금 무슨 뜻인지 예.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예. 엎어치나 똑같은 매치나 얘기네요. 예. 엎어치나 매치나 그게 그거다. 예. 왼쪽 볼기나 오른쪽 궁둥이를 만든다도 한 대 맞으면 아프기는 맨 마찬가지다. 같은 편 아니냐? 지금 물속에 빠져 있는데 뭔가 지푸라기도 잡을 수밖에 나 없는. 좀 구해줘라. 예, 그런 입장인데 친명이나 친문이나 예. 똑같은 입장에 있으니까 같이 더불어서 같이 살 방도를 강구하자. 이런 어떤 만남에 속셈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되면 정치적으로 친문계의 구심점이 될 거라는 걸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까? 네, 어느 정도 상당한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은 네. 어떻게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예.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내에서는 이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본인이 감당해라. 왜 민주당까지 끌고 가느냐 이런 어떤 여론도 특히 이제 친명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친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예. 우리 김경수 지사 특히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예. 일단 당이 좀 나를 내치지 말고 예. 좀 단일 대우로 좀 막아달라. 예. 내지는 뭐 그런 어떤 그 구애를 하기 위해서 예. 뭐 김경수 지사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좀 만나는 게 절실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 논평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거는 문심이 아니라 양심이다. 검찰에 나가서 양심껏 수사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나 이 친문계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그게 동아줄은 아니다. 네. 썩은 뭐라고 해야 되죠? 예. 뭐 의미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혹했는데 홍 의원님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경수 지사가 동아줄 정도는 될 거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제 동아줄이라는 거죠. 뭐 이재명 근데 대표 어떻게 입장에서. 보세요, 홍 의원님은? 그게 동아줄입니까? 저는 뭐 절대 지금 어차피 지금 이제 드러난 어떤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인이라든지 예. 이것들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어떤 좀 시간적인 어떤 문제일 뿐이고 저는 오히려 민주당조차도 너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다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좀 위험한 어떤 그런 예. 어떤 상황에 빠지다는 봅니다. 문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도 이재명 대표를 구해줄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라고 쓰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통상적인 신년 인사라고 했는데 검찰 수사와는 아무 무관하게 예, 연말이고 또 신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기국회 시즌이 끝나자마자 예. 이제 그 충청도, 그다음에 강원, 그다음에 호남 투어 일정을 쭉 당 대표가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난주에 연초 일정은 부산, 울산, 경남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예. 신년 그 일정을.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저 이제 사면으로 나오기 전에 연초 1월 1일 뭐 1월 1일 연초 일정은 부산, 울산, 경남으로 전국 투어 일정으로 잡는다 해가지고 구체적인 일정들이 지금 조율 중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작년 1월 1일 날도 부산 울산 부산 신항에서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수출의 전진 기지였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작년에도 이제 신년을 부산에서 보냈듯이 이번에도 전국 투어 일정을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미 지난주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연초 일정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인사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통상적인 인사만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공도동망이라고 써봤는데 사자성어로 그러니까 함께 무너지고 함께 망한다 이런 뜻인데 결국 공동운명체라는 얘기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법 리스크를 뚫고 가기 위해서 민주당의 원팀, 이른바 단일 대오를 통한 어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당내 의견을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른바 친명계에서는 당연히 단일 대오로 정치 보복에 맞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법 리스크의 당까지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의견들이 있고 그 사법 리스크가 좀 더 구체화된다면 그런 이제 당내 목소리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 내부로부터 균열이 오고 이제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전 정권을 상대로도 수사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대통령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까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공동 운명체에 있기 때문에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연초의 회동을 추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내려놔 주십시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9명의 검사의 사진과 이름이 실렸다. 그 가운데는 한동훈 장관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팀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좋아라 하시면서 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 수사 검사들의 얼굴과 사진을 공개한 것을 좌표찍기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웃기고 계시다 이런 표현까지 좀 썼습니다. 정말 이재명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공여죄는 빼박인가, 피해갈 수 없는 범죄 혐의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있었던 이른바 이 미르 K스포츠재단의 이 제3자 뇌물 공여죄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자 지금 저 비교를 해놨죠. 국정농단 사건과 이번 성남FC 후원금 사건. 최서원이 미르재단 설립 시에 대기업에 출연금 내게 한 롯데그룹입니다. 이 사례와 두산 등 인허가 대가로 후원금이라기보다는 광고죠. 광고를 준 의혹. 그리고 공무원 제3자, 이 박근혜와 최서원의 관계, 이재명과 성남FC의 관계. 그래서 제3자 뇌물 공여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혐의가 명확하니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것을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의 이름을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정말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태인가? 저는 민주당이 참 우리 전재수 의원처럼 참 훌륭한 분들도 많은 정당인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 어떤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아니 그 사법부의 일환인 검찰의 검사들이 정당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검사들을 공개를 하고 비판을 그것도 일반인이 아닌 제1당이 공당에서 한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명백한 위배이고 엄청난 어떻게 보면 민주국가에서는 경악할 만한 어떤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압력을 이게 가해서 그런 어떤 올바른 양심에 따른 판단을 못하도록 이렇게 그 대중을 동원하고 특히 그것도 제1당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저는 굉장히 좀 이거는 잘못한 일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바뀔 겁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괜히 민주당의 어떤 이미지만 굉장히 좀 나빠질 저는 굉장히 나쁜 어떤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치주의 훼손이라 그러는데 법치주의 훼손은 완전히 팩트와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독임제 단독 관청입니다.
단독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무원 집단에 말하자면 기관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예. 공무원이 아니고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한 명 한 명이 단독 관청입니다. 예. 우리가 통계청이 어떤 통계를 발표를 하면은 통계청 이름으로 관청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검사가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를 하게 되면 그거는 검사 이름, 즉 예. 검사 이름 자체가 단독 관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단독 관청. 그러니까 이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이것은 완전히 사실과다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급무사를 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예.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이제 불필요한 논쟁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검사는 단독 관청으로서 스스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름을 예. 걸고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잠시만요. 이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상희 교수님하고 제가 박원석 의원님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이제 종료를 해야 될 시간이 돼서 다음에 한번 제가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